예, 여야의 극한 대치로 12월 임시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연말 정국이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와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내일 전당원 투표를 앞둔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두고 찬반 진영 간 극한 대립으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 모시고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오늘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전에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일단 기자회견 내용 먼저 들어보고 가시겠습니다. 제천 화재 참사는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재난안전 대처 능력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소방당국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희생자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현장 진화 책임자에 대한 검찰 수사, 소방방재청장의 파면,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의 사퇴를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여전히 청와대가 진실을 은폐하려 하고 있는 UA 원전 게이트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국정조사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의 일방통행식 고압적인 국정 운영을 단호히 규탄한다. 문재인 개헌을 위해서 국민 개헌을 걷어찬 문재인 정권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과 개헌은 단호히 거부합니다. 예, 오늘 오전에 있었던 자유한국당의 기자회견 내용 들으셨습니다. 자, 양 이사장님. 네. 글쎄요, 국회가 아니네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뭐 청와대를 향한 이야기도 있었고 또 여당을 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한두 가지 좀 짚어볼게요. 일단 김성태 원내대표가 야성 기질을 좀 강하게 드러내는 것 같은데 눈에 띄는 게 제천 화재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여야 대표가 이제 현장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홍준표 대표는 뭐 정쟁으로 좀 이걸 뭐 이용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정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이제 분명히 했고, 근데 실제 그 김성태 원내대표는 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상 그 제천 참사와 관련해 가지고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소방방재청장 해임, 그다음에 행자부 장관인 김부겸 장관의 사퇴까지 이제 요구를 하고 그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정쟁의 그 의제고 정쟁의 프레임 안에서 제천 참사를 바라보는 것 아니냐. 근데 여당 입장은 또 좀 상당히 달라요. 그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소방인력 확충에 대한 시급성을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미비한 건축 행정 법규와 관련해서 지금 또 소방 관련 법규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지금 검토조차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뭐 대표적인 게 현장에 접근하고 그다음에 그 소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방관의 그 피해 소방관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이러한 각종 소송들이 또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소방서에 또 피해 청구를 하는 그 소송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이 선진국의 입법 사례와 좀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불 끄는 데 집중하게 하자. 그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법규들을 이제 처리하자가 이제 여당의 입장인데, 결국은 정쟁으로 전환하고 있는 부분이 그 1차적이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방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국회 차원에 있어서 현장조사위를 꾸리거나 국정조사를 하자, 굳이 여당이나 정부 여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 번 더 그 철저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관련 법규들을 빨리 정비해서 이러한 재난사고, 특히 이제 이 불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국민들이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도 빨리 좀 점검하는 게 시스템을 그 정비하는 게 현실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 문제가 굳이 정쟁적 그 문제 제기이긴 하나 아주 그 정부 여당은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국정조사를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그래요. 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보면은 이 인적 청산과 시스템
그 개편 이 두 가지 쟁점인 것 같은데 사실은 소방관 문제도 사실은 책임자 색출이나 이런 부분들로 와전이 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결국 피해자와 소방관의 이런 관계로 가면은 예전에 뭐 세월호 문제에 있어서도 해경이 책임을 지고 그 다 무너졌듯이 예.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고 또 다시 사건이 벌어지면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한국당이 얘기하는 건 결국 정부의 재난 대응 능력이 굉장히 부족했다. 그리고 현장 대응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문제 지적은 상당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문제들 지적에 대한 대응 방법이 과연 옳은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지금은 진상조사를 해서 시스템을 바꿔야 할 때지 그래서 진상조사해가지고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사람이 물러나는 건 당연한 거고 예. 그런 것들은 순차적으로 가야 하는데 말로는 정치적 공세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좀 너무 정치적인 공세로 흐르는 거 아닌가라고 예.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답을 아주 깔끔하게 얘기를 했어요. 대형 참사 대응 시스템 기구를 만들자, 특별 예. 기구를 만들자. 이게 정답일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세세적으로 사람을 문제 삼는다라고 하면 방지가 되는 것도 우리가 계속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재난이 벌어졌을 때 뭔가 사회가 시스템이 바뀌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게 지금의 재난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였는데 예,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승민 대표의 얘기는 상당 부분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국은 여당이 해야 할 거예요. 여당과 정부가 해야 할 건데 지금 여당 정부도 참 안타까운 측면이 많아요. 이런 참사가 있는데 이것을 공약사항 소방관을 늘려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공약을 뒷받침하는 무슨 그런 사례로 이렇게 예.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은 예. 결국은 여야가 아주 극단적으로 정치적인 이해를 주장하면서 국민의 재난을 정쟁의 도구로 쓰는 것 같아 아주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 예, 예. 그래서 제3의 대안이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제3의 대안이 필요하고 적대적인 공생관계를 이런 기회에 예. 좀 해체했으면 좋겠다. 여야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게 이제 자꾸 세월호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뭐 세월호하고 유사한 부분이 세월호 선장이 먼저 도망간 거나 집주인이 먼저 도망간 거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교를 할 수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세월호하고 비교할 그 영역은 아닌 것 같고 세월호 이후에 우리나라의 이 시스템, 해양 시스템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객선 같은 경우에는 이 성선 정원을 명확하게 지키게 했고 그다음에 승객들의 이름과 주민등록을 명확하게 하게 했고 그다음에 그 여객선에 대한 안전 진단들을 아주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왔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실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상당히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들이 형성되어 왔다. 예, 예. 이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지금은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지하 건물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유리 건물이라든지 이러한 건물에 대해서 설계 변경에 대한 것들을 시청과 소방당국이 집중적으로 이 점검을 하고 있고 항상 합니다. 예. 문제는 여기에서 항상 비리가 지금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시청 공무원이 봐주거나 소방당국에서 봐주거나 하면서 거기에서 검은 돈이 오고 가거나 했던 부분들이 이제 발생했던 사람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법규의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성룡차들 그다음에 그 건물을 파손했었을 때의 소방당국에 그게 묻는 피해 보상들 이러한 것들을 법규로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서 사람의 문제와 그 법규의 문제가 빨리 완비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어떠한 조치 그게 기구가 되었든지 국정조사가 되었든지 현장조사위원회가 됐든지 이러한 것들을 국회에서 빨리 파악하고 해소해 나가는 게 지금은 1차적이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자꾸 정쟁으로 끌고 갔었을 때 유가족들이나 제천 시민들의 분노들만 키울 뿐이다. 저렇게 예, 알겠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모두 현장으로 달려갔는데요. 유가족, 희생자 유가족, 또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들은 만큼 법적 또 제도적으로 정비할 부분이 있다면 국회 차원에서 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실 오늘 김성태 원내대표가 하고자 했던 이야기 중에 핵심은 아마 임종석 비서실장 UAE 방문 의혹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그걸 강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청와대 앞이라는 장소를 택했을 거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던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 국정조사 또 뭐 한국당 차원에서 UAE로 진상단을 보내는 문제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것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실의 안락함을 벗어 던지고 투쟁의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야외로 나갔죠. 청와대 앞에 분수도 앞에까지 이제 나가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 투쟁하는 야당의 그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뭐 의미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 문제는 현재 지금 드러난 게 세 가지 문제잖아요. 세 가지 설이란 말이에요. 하나는 원전 공사와 관련된 설이고, 하나는 대북 접촉에 관련된 설이고, 하나는 무기 수출에 관련된 설인데 하나하나 청와대가 단호하게 이 부분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게 한 개라도 밝혀지면 현 정부의 도덕성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촛불 정신과 촛불 혁명으로 만들어진 그 정직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청와대가 거짓말을 했다. 이거는 기본적인 정통성의 그 뿌리를 흔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청와대의 이야기가 상당 부분 거짓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한병도 정무수석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권에 잠깐만요. 자, 한병도 정무수석이 있는데 마침 한병도 정무수석이 오늘 국회를 찾았지 네. 않습니까? 예, 어떤 예. 얘기를 했는지 저희들이 네, 마련한 게 그렇게 있습니다. 했습니다. 자, 준비된 오디오 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들려주십시오. 외교적인 신뢰 관계 때문에 왕세제와 말씀 나눈 걸 그건 신뢰잖아요. 그리고 그걸 여기서 우리가 막 입장을 이야기하면 저쪽 국가는 또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정말 국익적 관점과 그리고 양국 관계의 어떤 전략적 관계, UAE 아까 말씀드린 뭐 원전이나 차웅 수주 이런 중요성 이런 것 때문에 갔다 왔다고 믿으셔도 되고요. 그 외에 뭐는 없다고 확신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시면 별 소득이 없으실 것 같은데. 자, 한국당에서 진상조사를 UAE에 파견해도 별로 소득이 없을 것이다. 네. 예. 지금 한명도 정무수석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들어보면요. 왕세자와의 신뢰관계고 서로 보안을 지키기로 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할 수 없는 능력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존재를 하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비공개 설명을 요구를 한다면 기꺼이 원하겠다. 예. 못 만날 이유가 없고 예. 설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차라리 정무수석이 나서서 당 대표나 원내 대표들에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정치적인 양해를 구하는 게 낫겠다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청와대도 공이 이 문제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불러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자. 예. 그리고 그 부분이 양해 가능하면 그 더 이상 정쟁의 영역에서 빼내는 거고 그다음에 이건 말이 안 된다 하면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굳이 아랍에미리트까지 진상조사단을 보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한병도 예. 민정수석의 마무리하는 예. 발언들은 상당히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언론에서 계속 다루다 보니까 청와대 측에서도 이 추출성 보도를 좀 자제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동안 방어적 해명을 했다면 오늘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적극 해명하는 모습 한병도 정무수석도 그랬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 어떻게 끝나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정부에서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은 왕세자와의 대화에서 지켜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럼 어디까지 지켜요? 그거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이런 비상한 상황에서 왜 갔으며 그것이 결과적으로 뭐냐라고 하는 국민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다 아니다만 했지. 예. 사실 오늘 얘기한 것도 친서를 전달했다. 그리고 뭐 문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해답이 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보다 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건 변함이 없는 것 같고 예.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 제기는 뭐냐면 중국 방문을 앞둔 시점에서 비서실장이 청와대를 지켜야 하는데 왜 비서실장이 직접 그 시간에 그것도 하루 늦게 발표하면서 파견이 됐으며 가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온 거 보면은 교민들한테 일단 대사관에서 좀 가만히 있어달라 이렇게 예. 얘기를 하면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예. 거죠. 게다가 원전이라고 하는 민감한 문제에다가 이거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연관된 함축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야당이 비공개로 전제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야당에서 일단 들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뭐 비공개로 한다라고 아니 내용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고 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청와대에서 아니 그 비밀 그 준수 약속을 해야지 얘기할 수 있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원래 이제 국정원에서 정부위에 보고를 하면 그 기본적으로 그 보안들을 지킵니다. 그리고 예. 정부위의 그 여야 간사들이 간단하게 핵심적이고 예. 공개할 수 있는 이야기면 그 브리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행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정도 수준이 괜찮겠다. 그 정도 수준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혹이 정폭되기 때문에 예. 청와대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알겠습니다. 야당도 이 부분들은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도 그렇게 정리하고 마침 임종석 비서실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분 얘기 좀 할게요. 연합뉴스하고 인터뷰를 좀 했는데요, 전화로. 양정철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네. 글쎄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지난번에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아서 과연 이분이 언제쯤 청와대로 돌아올까? 복귀설도 있었고요. 네네. 또 뭐 지방선거 출마설 이런 가지 있었고, 또 임성석 비서실장과의 관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세간에 떠돌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 일일이 좀 해명을 했는데 역시 아직은 전혀 하여튼 뭐 세간에 나오는 그런 설 가지고는 자기하고 무관하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강력히 좀 부인을 했습니다. 양정철 씨가 이렇게 조명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현 정부가 굉장히 어렵다는 반증일 겁니다. 사실 핵심 측근들이 계속 밖으로 돌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 친문의 핵심이라고 친문의 핵심이 아닌 사람들이 결국 국정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소통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고 이런 불안감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또 일부에서는 핵심 측근이 가가지고 책임지고 이걸 그 국정을 좀 안정을 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양정철 이분이 전 비서관.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했는지도 사실은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뭐 아예 아무 얘기도 안 하든지 그러면은 화제가 안 될 텐데 예. 지방선거 앞둔 시점에서 예. 뭐 꼭 출마를 안 하겠다라고 많은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출마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부정은 긍정이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예. 보여지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함축적인 그 이후의 상황들을 보면서 예. 함축적으로 재해석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현재 일본에서 집필 작업 중이다. 내년 1월에 이제 책이 좀 나온다고 하죠. 작별 인사 편지 잉크도 아직 안 말랐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떨어져 있겠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지금 뭐 양영철 전 비서관이 왜 지금 시기에서 인터뷰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김은숙 부소장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계속해서 한국 보수 신문들이 이 문제를 그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예. 처음에는 찌라시에서 돌다가 보수 신문이 받고 그러면서 더 이상 그 이것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 않는 게 더 의혹을 키우는 거고. 그런 거다 이제 하는 부분이고요. 이 논의의 그 기본적인 전제는 청와대가 정상적으로 그 돌고 있지 않다라는 전제거든요. 근데 그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데. 두 분 비슷하시네요, 그 부분은. 저는 그 부분에서 동의를 하지 않죠. 예. 청와대가 지금 뭐 어떤 문제를 발생시켰느냐라고 했을 때 크게 청와대가 현재 그 지난 7개월 동안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결정적이거나 심각한 실수나 그다음에 팀워크에 있어서 문제가 나는 크게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석 실장과 386들과 전병헌 전 민정수석의 대립을 만들면서 예. 그 386과 임종석 전병헌 민정수석의 갈등을 부풀렸던 과정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살 잦아들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양영철 전 비서관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갈등을 부풀리고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인터뷰에서도 양영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나는 상관이 없는데 청와대 안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다. 예. 임종석 실장하고는 가족끼리도 친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귀국할 때마다 반드시 임종석 실장하고는 소주 한 잔 나누는 사이인데 예. 내가 밖에 있고 내가 작용하는 것처럼 임종석 잘 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가 계속 도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참아내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 이 인터뷰에 응하고 적극적으로 지금 문제를 푸는데요. 그 이야기 중에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그 양정철 비서관이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전 정부나 대통령 측근들의 처신을 보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 예. 조신하고 근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발언으로 그 어떤 신문하고 인터뷰를 예. 마무리를 하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그 양영철 전 비서실장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심정을 한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표현했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청와대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뭐 그건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실 텐데 사실 지금 대중 굴욕 외교 문제 그러고 지금 UAE 뭐 문제 그리고 국내에서 화재 문제 거의 대응에 관한 문제 여러분 정말 계속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데 이것을 속 시원하게 해명할 수 있는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래서 문제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분명히 그 부분의 시각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 제기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요. 사실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건 당연한 거고 어떻게 보면 내년 1월에 책이 출간된다라는 시점도 중요한 거예요. 보통은 지방선거 출마하기 전에 일정 정도 전에 출판 기념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스케줄로 보면 굉장히 그럴듯하다. 우리 부이사장님은 출마 쪽에 좀 약간의 무게를 두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는데 한마디만 좀 짚고 갑시다. 대중 뭐 굴욕 외교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굴욕 외교라고 100번 양보해서 굴욕 외교라고 칩시다. 그다음에 화재 문제도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안보실장하고 비서실장의 역할은 명확하게 다릅니다. 임종석 실장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정철 전 비서관의 문제는 임종석 실장과의 갈등이었고 그다음에 그 찌라시나 그 주간지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양정철 전 비서관의 인맥들이 계속 배제되고 있고 추천이 배제가 되고 있고 그 인맥이 장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했던 그러한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예를 들었었는데 제가 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 4년을 일을 했던 입장에서 보면 현대 방송통신위원회 아주 정상적이고 순조롭게 진행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과 이 야당과에 있어서의 갈등에서 중립을 지키려고 나름 그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장악의 영역이 나오냔 말이에요. 그 방송통신회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면 저 찌라시와 저 주간지 내용이 얼마만큼 황당무계한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양정철 전 비서관 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언론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양정철 전 비서관이 언론에 했던 이야기들은 분명히 본인이 직접 한 말이기 때문에 좀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문정부 때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저희들이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대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대담은요, 저희들이 별도로 키워드를 좀 마련해봤습니다. 키워드 주십시오. 자, 국민의당 내일부터 나흘간 통합 찬반 전당원 투표를 실시합니다. 국민의당 내부 사정 장난이 아니죠? 이 정도면? 그렇죠? 지난주에 저한테 뭐라고 질문을 하셨죠? 올해 안에 통합선언을 할 수 있을 것 같느냐 해서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통합선언은 된 거고요. 이제 법적인 문제가 좀 남아있죠. 합당을 하기 위해서는 전당대가 최종 의결기구거든요. 그거는 당은 당규뿐만 아니고 선거법이나 그 정치 관련 법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전당원 투표는 그 합당에 있어서의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가 이제 이 기본적인 입장이고 그래서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통합을 찬성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법리적인 논쟁을 가지고 정치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사실상 분당 상태라고 했던 건 벌써 이제 2개월이 이제 다 되어 가고 있고 문제는 관전 포인트는 역시 바른정당이 관전 포인트가 아니냐. 바른정당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인데 실제 남원정 같은 경우는 남경필, 원희룡, 그다음에 정명국 소위 말하는 바른정당의 그 트로이카라고 이야기하거나 삼두마차라고 이야기했던 남원정의 입장이 갈라지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남지사 같은 경우에는 명분이 없다. 원희룡 지사도 명분이 없다. 정명국 초대 대표잖아요. 바른정당에 은 통합에 찬성한다 하면서 이제 남원정이 나누어지고 있고 그리고 유승민 대표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가에서는 6, 7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의원들이 어떻게 또 입장을 보이느냐도 상당히 관전 포인트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까지 과정이 지난할 수도 있는데요. 변수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바른정당 현직 의원들 또 원외에 있는 원외위원장들이 할지 나머지 도지사들 이렇게 그분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중요한 게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됐단 말이에요. 법원이 아마 판단하게 될 것 같은데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기각되면 이게 안철수 대표한테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아니 그런데 기각될 가능성이 꽤 많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과거의 정당 문제에 대해서 사법부가 개입한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거의 예. 저는 기억이 없어요. 게다가 이게 만약에 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면 사법부가 정당 행사에 직접 개입하는 전례가 되기 때문에 사법부도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부담스러운 거에 대해서 사법부가 존립의 근거를 해치면서까지 이런 모험을 할 것이냐. 예. 사법부는 기본적으로 좀 보수적인 입장을 통해서 사회 안전망을 추구하는 건데 시스템이 위태롭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고 내용적으로도 지금 그 두 가지 주장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 원칙에 따라서 일반적인 투표 원칙에 따라서 해야 한다라는 것과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정치적인 의견 수렴의 경우다. 이렇게 두 가지 입장이 다 있는데 예.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 영역이라고 하면은 그런 거죠. 현 정부에서 공론화위의 결정을 존중해가지고 수용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원전 공론화위원회 얘기를 다 수용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당 행사란 말이죠. 정당 행사에 대해서 이걸 정치적으로 그렇게 지도부에서 하겠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당무위에서 위임을 한 상황인데 예. 그거를 안 된다? 그거는 사법부의 일종의 월권적인 예. 거죠. 예. 그런 면에서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사법부가 신청을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힘든 측면이 있고 그래요. 두 번째는 이 사안 자체가 내용적으로 이거는 뭔가 새로운 변화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론조사를 계속 여러 번 해가지고 승산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같이 좀 조심스러운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던졌단 말이죠. 예. 위기감도 있었겠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생각하고 그 승부수를 던진 거죠. 예. 그런 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국민적인 요구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당원 투표라고 해가지고 국민적인 요구를 거부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고 결국은 반대하는 쪽도 그런 명분에서 좀 딸린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그리고 통합에 반대하는 호남 중진 중에 한 명이죠. 천정배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듣고 가시겠습니다. 지금 내년 지방선거 제대로 못 치르면 당이 사라지고 뭐 저도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 모두 다 올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올인해도 이길까 말까 하는 그런 판국에 예? 뭐 5년 후 대선까지 이렇게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오히려 저는 어리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저는 우리 당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지금 걸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어느 때부터인지 창당 초심에서 벗어났습니다. 역사적 임무와 민심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왜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를 못 받아 떨어졌고 또 그 후로 국민의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율이 이렇게 급전직하해서 뭐 거의 지지율이 없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그 책임이 누가 있는가도 잘 생각해 봐야죠. 자, 양 교사님, 31일 날 결과가 발표되죠? 네. 예, 무슨 강목 이야기도 나왔다면서요? 이게 물리적 충돌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될까요? 걱정하는 분들이 있던데. 물리적 뭐 강목이나 네. 무기를 들고 글쎄요. 싸울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거는 정말 70년대 정치, 80년대 그렇죠. 초반 예. 정치나 그런 게 가능하고. 근데 이제 이 통합파와 반대파가 같은 공간에 들어가면 물리적 충돌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당내 국민의당 복도에서도 물리적 예. 충돌이 지금 고성과 욕설이 계속 오갔잖아요. 나오고 예. 있잖아요. 예. 네, 그런 게 이 이야기가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게 이제 뭐 무협지처럼 그다음에 뭐 조폭의 그 강목 싸움들처럼 예. 이렇게 보도하거나 예측하는 것 자체가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심어주는 예. 아주 안 좋은 보도 태도다. 적어도 이런 물리적 충돌에 대한 예측에 뭐 그럴 가능성은 있겠지만 예. 강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조폭 동원의 이미지를 예. 주는 이런 보도들은 난 자제해야 된다고 그래요. 봐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답 마지막 키워드 이걸로 좀 준비해 가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자, 키워드 보고 가실까요? 예. 자, 검찰이 40억 원 가까운 국가 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 이 있는 구치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네. 자,
검찰에 나오려니까 나오지 않아서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6차 옥중 조사 맞습니다. 가긴 갔는데 예. 결국엔 진술을 거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예상했던 겁니까? 뭐 법률가들은 그 자체도 진술이다라고 예. 이야기를 아, 하는데요. 그렇습니까? 예. 한 40~50분 정도 검사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뭐 그 과정에서 그 조사를 받지 않겠다. 지금 그 특활비 문제의 추가 기소 때문에 지금 간 거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지난 10월에 정치 탄압이고 정치 보복이라고 이 그 재판 자체에 대한 의미를 규정을 해놓고 그 이후에 사실상 그 보이콧을 하고 예. 그다음에 변호사들을 다 그 사임시켰고 국선 변호사와 한 번도 접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최순실 씨에 대한 25년 그 이 구형이 나왔고요. 상당히 큰 사형 밑에 그 무기징역 밑에 한 25년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정신적 충격이 컸을 거다. 더 이상 법정 이 투쟁은 의미가 없다고 정리를 하지 않았냐. 예, 예. 이 상태에서 빨리 선고 나고 그리고 그 결심 선고 받고 그리고 대통령 특별 사면을 그 기다리는 것 외에 예, 예. 그 어떠한 그 카드도 없다.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강건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이 석방을 위한 정치 투쟁을 해주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룹들이 억울하다 하면서 그 확장되고 하면서 국민적 여론이 들끓고 하는 그 이 과정이면 상당히 다른 대응을 할 수 있겠으나 예. 사실상 뭐 자유한국당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시켜 버렸고 그렇죠. 그다음 지지자들은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의지할 곳이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외부의 동력이 상실된 상황에서 내부에서 투쟁의 의미는 없다. 사실상 저는 자포자기의 상황에 들어간 것 아니냐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쪽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직접 진술 없이도 혐의 입증 충분히 가능하다. 지난번에 전 국정원장들 또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의 진술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줄 거라 이렇게 검찰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뭐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자백을 안 하면은 사실 그래서 고문이 있는 거예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런데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정당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포자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략적 선택을 한다라고 봐요. 전략적 선택이다. 우생마사라고 하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그 소는 홍수가 나면 살아나는데 말은 죽는다는 거죠. 말은 수영을 잘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물길이 내려오면은 힘을 쏘아가지고 수영을 해서 결국 지쳐가지고 죽는데 말은 떠내려가다가 결어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열심히 수영을 해가지고 했는데 결국 뭐 얻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그 변호인들도 해체를 하고 지금은 그냥 물 흐르는 대로 떠내려가다가 나중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영이 모이는데 그때 상황을 보고 또 사면이 있으면 그때 상황을 보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방선거가 그 기점이 될 것 같아요. 지방선거 선거가 있으면 진영이 모이게 돼 있거든요. 예. 개인 전술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한계가 있는 거고 진영이 다시 모인다라고 하면은 그 진영을 힘입어서 뭔가 사면이 됐든 아니면 뭐 전략적인 반전이 됐든 이런 게 가능할 거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